안녕하세요.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엄마의 말하기 연습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책을 읽으며 학생들이 떠올랐던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었던 부분과 어릴 적 제가 했던 생각,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상대에게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챕터 2의 첫 번째 내용,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 전달하기 부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깊이 와닿는 감사의 방식이라는 소제목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관찰한 대로 묘사하기로 칭찬하고 싶다면 보고 들은 그대로 관찰한 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마음에서 올라오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상대의 행동이 내 삶에 미친 영향력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단순히 잘했어가 아니라 아빠는 내가 오늘 아빠에게 달려와서 다리를 폭 안아줄 때 정말 행복했어. 왜냐면 오늘 회사 일이 힘들었는데 내가 아빠를 많이 사랑해준다고 느끼고 힘이 났거든. 고마워 라고 말해보는 거죠. 한번 연습해볼까요? 오늘 아침에 우산을 챙기라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갑자기 쏟아지는 눈을 맞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챕터 2의 두 번째 내용은 미안한 마음 솔직하게 인정하기인데요. 공감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남들에게 과도하게 친절하려 애쓰는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먼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요. 그만큼 죄책감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느끼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힘들어 하지요. 119페이지. 이 부분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는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제 잘못된 판단으로 상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하는 자녀의 일이라면 오죽할까 싶기도 하네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죄책감을 떠나 아이의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아이는 주말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즐거운 곳에서 재미있게 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아빠의 숙취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이의 마음은 오로지 즐거운 놀이에 대한 욕구가 좌절돼 슬프고 서운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자를 탓하거나 다른 곳에서 책임을 따지고 해결하느라 바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요. 119페이지. 저도 어린 시절 같이 놀이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빠가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요. 그럼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죄책감을 처리하려고 앞다투기보다는 좌절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며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또 챕터 2의 네 번째 이야기, 아이를 보호하며 남의 것, 내 것 알려주기에서는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아이를 양육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어 그대로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목적은 아이에게 옳은 방식 알려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어른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남의 것, 나의 것의 개념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133페이지.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상대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해결 방법에 집중해서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208페이지. 교사로서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요. 목적을 잊고 감정적으로 상황에 얽히다 보면 길을 잃기 쉽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챕터 2의 9번째, 아이의 다름을 인정하고 기다려주기에 나온 바이올린 주자와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작가님이 관람한 오케스트라의 협연에서 유독 눈에 들어왔던 바이올린 주자는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온전히 즐기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는데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니 모두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좋았어요. 그리고 말이 많아 혼나는 아이에게 말이 많은 것은 재능이다. 내가 누군가의 앞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내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다. 내가 남들에게 얘기할수록 좀 더 조리 있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기 때문에 그 말을 책임질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미래의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요. 교실에 있다 보면 정말 단 한 명도 같은 아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각기 다른 색깔과 개성을 지닌 아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제 능력에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요. 사례 속 아버지의 태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중 하나는 이처럼 다양한 아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찾아내어 말해주는 것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5가지 내용은 아이였던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15. 거절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 18. 다른 환경을 부러워하는 아이. 19.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아이. 21. 아이가 죽음을 두려워할 때 감정 수용하고 공감해주기. 22. 부부싸움으로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사과하기. 다시 말하면 저는 거절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고 다른 환경을 부러워했었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싸우실 때 불안했어요. 먼저 거절을 받는 게 힘들었던 이유는 상대가 거절을 할 때 제 존재 자체를 부정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와 내 생각을 동일시해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도 같은 감정을 느낄까봐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기도 했고요. 아이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오해를 풀어줘야 할 것 같아요. 책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싫어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중요한 다른 일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거절의 의미를 잘 해석한다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18페이지. 거절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자기가 원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아이가 거절당한 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거절당하면 저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것이 있나 보다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너랑 놀고 싶지 않은가 봐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끼리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나 봐. 우리가 이해해주자 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게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상황을 바르게 해석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20페이지. 엄마가 상황을 바르게 해석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읊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릴 적 저희 5 식구는 방이 3개, 화장실이 하나 딸린 25평짜리 집에서 오순도순 지냈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방 한 칸은 새를 내어주고 제일 큰 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잘 정도로 부모님께서는 알뜰살뜰 하셨죠.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친해진 몇몇 친구네 집에 종종 놀러 가곤 했었는데요. 그때 50평이나 되는 친구네 집이 운동장처럼 넓게 느껴져서 부럽기도 했고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모님의 반응이 기억나진 않지만 작가님은 유사한 경험을 하셨을 때 해줄 수 없어 미안한 마음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후에도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부럽기도 하고 가족들 모두가 여유롭고 화목해 보이는 친구가 부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부모님께 다 이야기하지는 않고 속으로 삭히거나 이따금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책에서 공감이 되었던 내용은 미안한 마음이 분명 크겠지만 해줄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엄마 또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인생이고 누구나 삶에서 어느 정도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야만 아이가 그런 말들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 엄마도 알아 라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단번에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서서히 받아들일 수 있게 말이지요. 241페이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비워내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말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무너져 버리거나 예민해지면 아이들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얘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여전히 부러운 것이 있어도 난 나대로 괜찮아 라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242페이지.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형제가 많고 그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까? 언니나 동생보다 나를 더 예뻐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집안일을 해보기도 하고요. 특히 책에서는 동생이 생겼을 때 불안해하는 첫째를 위해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작은 놀이를 제시해 주었어요. 먼저 A4 용지 2장을 준비해 각 종이에 하트를 크게 그리고 한 장은 아이에게 보여주고 다른 한 장은 숨겨두어요. 그리고 한 장을 보여주며 이게 너를 낳고 엄마에게 생긴 사랑이야. 동생이 생기면 이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뒤에 숨겨놓았던 종이를 보여주며 이것 봐, 사랑이 2배가 되었지? 동생이 태어나면 사랑이 또 그만큼 생기는 거야. 사랑은 샘물처럼 계속 생겨나는 거지 나누는 게 아니란다. 엄마가 나누는 건 시간이야. 몸은 하나인데 너랑 동생을 돌봐야 하니까 시간은 사랑과 달라서 나누어 써야 해 라고 활동해 보는 것이라고 해요. 시각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추상적이니 아이가 인식하기 쉽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릴 적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부부싸움을 하시면 방 안에서 늘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는 아이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스킨십과 말로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움에 대해서는 없던 일처럼 지나가는 대신 엄마가
걱정했어. 엄마 아빠가 내가 서 있는 걸 봤거든. 엄마 아빠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내 마음도 들어주고 싶은데 엄마한테 말해볼래? 라고 말하며 부모의 솔직한 감정과 두려움을 먼저 표현한 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의 마음과 욕구에 공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이 무섭고 불안했지? 감정.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고 너도 편하게 지내고 싶었지? 욕구. 그래서 엄마 아빠 다툴 때 많이 무서웠을 거야. 엄마가 알아. 미안해. 책임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거죠. 책을 읽고 정리하며 저는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나 교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생각은 완벽한 타인인 아이를 존재 자체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죠. 책을 읽으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의 제 모습 또한 떠올라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모두 아이였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작은 아이의 마음에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